이름이라든지 그다음에 집안 이야기들을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제 이제 다산 정령이 썼던 그런 영상 별로 얼마 안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하면 한 40분 정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5분 휴식하고 원래는 45분까지 해야 되는데 한 40분 정도에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쪽부터는 이제 재지연이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그냥 본문을 쭉쭉 봐가면서 그냥 부과되는 설명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써놓은 글들은 대부분 다 원문을 제가 번역해 놓은 게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원문 나오고 그것에 대한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시는 서양 사설이라고들 말하는 것에 있어서 서학입니다. 그 책을 본 일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이역에서 돌아오는 길에 사돈 형인 이벽이 줘가지고 그 책을 본 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자, 물론 책을 본 일만 가지고서는 죄가 되겠습니까? 말을 박절하게 할 수 없어서 책을 보았다고 하는 것이지 참말 보기만 하고 그만두었다면 무슨 죄가 되겠습니까? 아마도 마음으로 기꺼워하여 즐기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거론하며 자랑하였던 듯 합니다. 그러다 보니 본래 마음가짐에 있어서도 마치 기름이 스며들어 물을 더럽히고 깊이 뿌리박아 얼기설기 얽혀 들었는데도 정작 이러한 사정을 깨닫지 못하는 것처럼 되었습니다. 무릇 한 번이라도 이렇게 되고 나면 이것은 맹자문화의 묵자요 정자문화의 선파처럼 되어버립니다. 본바탕이 어그러지고 본래 말하고자 하는 말을 오해하게 되었으니 유혹에 빠져들게 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지만 일찍이 증자가 내가 떳떳하게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였는데 이처럼 신도 사실을 밝히고 죽고 싶으니 어찌 스스로를 밝히는 한마디 말을 아뢰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처음 이렇게 동부승지에서 물러나기를 청하는 이 시작점에서 이 도입부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자, 그 원문 다음 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산은 서양 사설이라는 말로 자신을 내내 따라다니는 혐의를 우선 강하게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 사람 기독교인이다 자꾸만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기독교 혹은 아니면 뭐 천주교 뭐 이런 말들을 쓰지 않고 서양에서 들어온 삿된 말 이렇게 상대가 쓰는 말들을 그냥 그대로 쓰는 거죠. 그래서 당시 학계에서 통용되던 서학이라든지 천주학이라는 말 대신 서양의 삿된설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리를 뚝 떼놨다가 그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라고 폭탄 선언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이 뭐 밑에 나와 있는데요. 뭐 그것까지는 보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자, 이 사직상소, 동부승지를 그만두겠다라고 하는 사직상소는 정조 임금에게 쓰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작 다산이 겨냥하고 있는 독자는 정조를 압박하는 노론 벽파입니다. 자, 벽파는 이 각주 4번에 보시면 1762년 장원세자 또는 나중에 의왕제로 추정되는 사도세자가 폐위되고 굶어 죽은 사건을 중심으로 하는 당쟁에서 세자의 입장을 배척한 세자의 입장을 반박한 당파를 벽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비해 가지고 세자가 불쌍하다, 이 노론이 세자를 죽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벽파와 시파 이렇게 나누는데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산이 지금 겨냥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정조가 아니고 정조 뒤에서 남인 시파들을 몽땅 몰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당시의 주요 정치인이 노론 벽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격정적으로 많이 앞서 나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한 호흡에 자기에게 붙은 죄명을 극단적으로 표현하고 사실관계를 시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이거 봐라 하고 마른 침을 꿀꺽 삼키기도 전에 다산의 폭탄선언이 살짝 미끄러집니다. 어떻게 미끄러지냐면 서쪽에서 전해 들어온 그 간사한 학설이 맹자문화의 묵자, 그 다음에 정의정오 형제 문화의 선파, 불교입니다. 선파 이렇게 하면
불교로 오해했기 때문에 거리낌 없이 책을 보았다는 변명으로 설정을 걸었더니 뭔 말이냐면요. 사입이었기 때문에 내가 잘 몰랐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사입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비슷할 사자에 써있자 쓰고 비슷할 사자에다가 말이을 비자 쓰고 그 다음에 아닐 비자 쓰는 거거든요. 비슷하긴 한데 아닌 걸 사입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에 있는 걸 이단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사입이는 유사하지만 실제로 같은 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당시에 만약에 그게 이단 사설이라고 생각을 했으면 내가 안 들어갔을 건데 그게 굉장히 비슷해 보이고 이거 유학하고 비슷한 걸로 자기는 착각을 해가지고 들어갔다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 변명은 유학자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자 맹자 할 때 그 맹자 당시에는 양주라고 하는 도교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묵자는 묵가라고 해가지고 아예 다른 제자 학파이긴 한데 이 사람들의 학설이 공자 학설보다는 더 영향력이 컸습니다. 그래서 맹자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양주와 묵적을 말로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바로 성인의 무리다. 자기를 이야기한 거긴 한데요. 그래서 나의 목표는 맹자와 그러니까 맹자가 이야기하기를 나의 목표는 어쨌든 양주와 묵자에서 묵적에게서 벗어나서 동자에게로 사람의 마음을 돌이켜오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결과적으로 보면 이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다라는 말로 다사는 변명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네로라는 지식인 치고 동전 한문 서학서가 뭐냐면 동쪽으로 전해진 한문으로 씌어진 서학서라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은 어디를 이야기하냐면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조선에 들어온 한문으로 씌어진 서학서는 중국인이 썼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테오 리치처럼 천주시비처럼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서양 선교사가 중국인들의 도움을 받아서 대신 마테오 리치는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포르투갈에서 이렇게 들어오면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 양반이 굉장히 이렇게 그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요. 동양 쪽에 들어오면서 인도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들어오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하여튼 중국어를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다 쓴 건 아니고 그 당시 학자들 도움을 좀 받아가지고 쓴 거죠. 그래서 이 동전 한문 서학서를 젊은 신진 사대부 중에서 안 본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 굉장히 게으른 사람이고 공부 안 한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읽기만 한 것이 아니고 평가와 의견을 달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성호 이익의 문화 중에서도 이걸 보고 이건 좀 잘못됐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따라서 말 그대로 일종의 풍기, 유행이죠. 그 당시에 학문적 유행이었다라는 점을 주의 완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정약은 이렇게 말을 엮어간 건 뭐냐면 보기만 했다는 걸로 죄를 묻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면 나도 당연히 걸리겠지만 당신들도 걸린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상대를 몰아서 다그치지 않고 오히려 요령 있게 한 발을 물렀습니다. 뭐라고 물렀었냐면 그런 유행에도 이렇게 부안해동하지 않고 딱 그만큼 했던 당신들에 비해서 내가 한 걸음 더 나간 잘못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당신들한테 그렇게 욕먹을 정도로 나쁜 짓을 한 건 아니다. 그러므로 나같이 못난 사람하고 이렇게 객거리 하지 말고 좀 개인의 풍물을 좀 이렇게 지켜달라라고 하는 부분으로 슬쩍 빠져나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다산 같은 경우는 젊었을 때 그 암행어사 할 때는 약간 좀 이렇게 그 성격이 좀 이렇게 강했던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것 때문에도 이분이 사실은 못 풀려 나온 게 좀 있긴 있거든요. 묵은 원한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서영구라고 하는 옛날에 뭐 이렇게 그 당시에 이제 풀어줄 때 좌의정했던 양반 젊었을 때 이렇게 암행어사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좀 건드렸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긴 한데 그러나 하여튼 이분이 출세가부를 달리면서는 계속 노론들하고 각을 세우면 내가 나중에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적들하고 관계가 좋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죽이고 싶어 했던 것은 같은 남인 쪽에 있던 시파가 아니고요. 남인 벽파, 공서파 쪽에서는 같은 남인 계열이면서도 예를 들면 공서파 쪽에서는 왜 쟤만 잘 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처럼 소수인데도 불구하고 쟤만 왜 잘 나가는 거야 해서 되게 미워했지만
정작 이런 계통에서 그닥 그렇게 미워하지는 않았어요. 인간관계를 좀 잘해가지고요. 자, 그런데 하지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증자가 죽기 직전에 했다는 말이 버뜩 떠오릅니다. 내가 떳떳해지고서 죽으면 그걸로 그만이다 라는 말.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은 당신들한테 선언이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왜 갑자기 뜬금없이 증자 이야기를 하느냐. 그래서 5쪽으로 돌아와 보시면 다산의 말로 돌아가 봅니다. 증자가 누구냐면요, 내 돈은 한 가지로 관통하고 있다. 5돈은 이리 관지했다라고 공자가 말하니까 빙그레 웃었다는, 그래서 공자의 학문을 제대로 이해한 몇 안 되는 인물로 손꼽히는 유학자가 증자입니다. 특히 이분은 효경을 저술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어서 효와 신을 도덕행위의 근본으로 생각하는 인물로 추앙받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다산이, 원래 이제 다산이 굉장히 잘한 게 뭐냐면 고사들 인용 많이 하고요. 옛날에 글 잘 쓴다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고사들 인용을 많이 하고 그러면서 자기한테 딱 맞는 그런 사례를 딱 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은 서양사학이라고 하는 것이, 서양사설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제일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당시에 기독교 천주교가 들어와가지고 제일 많이 욕먹은 게 뭐냐면 제사를 폐한 것 때문에, 그것 때문에 양반 지식인들이 전부 다 이렇게 떨려난 거거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분이 효경을 지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증자가 돌아가실 때 했던 말을 끄집어내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효를 중요시하는 분이고 나는 그분을 존경하니까 제사를 폐지하는 그런 서양 사설 따위는 원래 안 믿는 사람이었다. 내가 그걸 알았으면 믿었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자기가 지금 빠져나올 지금 근거들을 쫙 만들어 놓고 나가는 거죠. 이건 정말 진짜 대단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증자 죽음 이야기를 끄집어낸 이유는 고식지계라고 하는 말하고 관련되는 말인데요. 당장의 편안함만을 꾀하는 일시적인 방편을 벗어나야 된다. 그런 고식지계에서 놓여놔야 된다. 그게 정당한 거다 라고 하는 옛날 사자성어를 이분이 주의 환기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얘기 당분편에 보면 그 기사가 이렇게 나옵니다. 증자가 병에 걸려서 위독한 상태로 병상에 누워 있는데요. 그 병상 아래에 있는 제자인 악정자춘하고 증자의 두 아들인 증원과 증신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방 한편에 촛불을 든 동자 하나가, 그러니까 심부름꾼 하나가 서 있었는데요. 동자가 문득 증자의 병상에 깔려있는 대자리를 보면서 선생님 대자리가 정말로 멋있네요. 이 앞에서 지금 목숨이 간당간당한 사람 옆에서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심부름하는 애가 저 선생님 지금 누워 계시는 그 대자리가 정말로 멋있네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원래 대부들이 까는 대자리 아닙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신분 사회에서는요 각각의 신분에 맞춰서 물품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증자는 대부가 아니면서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천자가 있고 제우왕이 있고 그 다음에 경대부가 있거든요. 그래서 벼슬살이를 하면 우리 식으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정말로 뭐 경이 예를 들면 명의정, 좌의정 뭐 이렇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제 제우왕쯤에 해당되니까요. 그러면 대부라고 이야기하면 뭐 병조 참판 뭐 이런 사람들이 판서들이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증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직함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다만 굉장히 이름이 높은 분이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누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악정자춘은, 증자의 제자인 악정자춘이 동자가 하는 말이 알아누운 사람의 마음을 불편한다고 생각해서 그만 두려무나라고 꾸짖었습니다. 이건 뭘 한다고 이렇게 꾸짖었죠. 그런데 증자가 그 말을 듣고 알아들을 수 없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자가 그때를 놓치지 않고 다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참 멋있고 훌륭한 자리이긴 한데, 대자리, 이부자리이긴 한데 대부들이 쓰는 자리는 맞긴 맞는 거죠. 이렇게 대묻습니다. 정말 눈치 없는 인간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제서야 증자가 힘이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당연히 이제 지금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그죠? 그렇다. 이게 원래 내게 아니고 그 당시 대부인 개손씨가 보내줬는데 내가 알아 누워 있다가 보니까 그냥 뭐 이렇게 편해서 그냥 이렇게 여기 그냥 이렇게 치우지 못하고 그냥 누워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들을 불러다가 여기서 자리를 좀 바꿔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증자의 아들이
아버지 지금 병이 위독해가지고 움직이시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내일 아침에 그러면 제가 침구를 바꿀 때 바꿔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증자가 탄식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이 저 아이만 못하다. 저 아이는 혹시나 내가 오늘 저녁에 자다가 이 대부들이 쓰던 대자리를 깔고 죽어버리면 신분을 넘어선 지금 일을 한 거거든요. 맨 마지막 죽음이 욕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저 사람은 저 평생 잘 살다가 맨 마지막 번에 죽을 때 저 그 자리에 누우면 안 되는데 감히 벼슬 돕는 사람이 벼슬 참칭해가지고 그래서 자신을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쟤는 저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 너는 지금 당장 고시찌개 지금 당장 편하자고 내일 아침에 네가 지금 내일 아침까지 살지 않을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라고 해가지고 일어나서 굳이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우연인지 어쩐지 잘 모르겠지만 바꾸자마자 그 바꾼 데서 그냥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이야기하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요. 뭐 그게 무슨 뭐 신문사회가 아니고 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사람이 끝이 좋아야지 그쵸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대부들이 쓰는 대자리가 아닌가요? 라는 말은 어린아이가 호기심 때문에 한 말로 들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증자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죠? 더더군다나 개손시라고 하면 자기 집 마당에서 천자만이 주관할 수 있는 8일물을 주게 해서 공자로부터 이렇게까지 한다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느냐 라고 평가받은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막 나가는 인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동자가 대부의 대자리가 아닌가요? 라고 한 말은 원래 걔가 뭐 궁금해서 물어봤건 아니면 탓을 했건 간에 죽음을 앞두고 정신이 혼미한 노인에게는 분수에 어울리지 않는 대부의 대자리에 누워있다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말로 들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생애 마지막에 권력에 야합했다는 오명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산도 죽음을 눈앞에 둔 증자가 그랬던 것처럼 나도 내 자리가 아니고 내가 동승지 뭐 이따위 걸 해가지고 굳이 권력에 내가 아우했다라는 이야기는 안 듣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냥 사실 정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한 거죠. 대단한 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처음 도입부터 일단 상대를 꽉 잡아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변명은 좀 이렇게 주절주절 하십니다. 하기는. 자, 두 번째 보시겠습니다. 신이 이 책을 얻어본 것은 약관 초의 일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평소 제사에서 돌아오면서 봤는데 그때는 이러한 유행이 있었습니다. 천문 역상학과 농정 수리얘기고 측량하고 추론하여 실험하는 방법 따위를 익숙하게 말하는 이가 있으면 사람들이 그를 가르쳐 해박하다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요즘 이제 자연과학 뭐 이런 지식들이 있으면 대단하다고 얘기하는 것처럼요. 그 당시 신은 아직 어렸기 때문에 그런 말을 듣게 되기를 남몰래 받았습니다. 그런데 타고난 성품이 급하였기 때문에 어렵고 깊거나 미묘하고 세밀한 내용까지는 따져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얻어가지는 것은 끝끝내 아무것도 없었고 다만 죽고 사는 이야기에 빠지거나 사생설요 애써 경계하는 길 이게 이제 육아로 따지면 극기봉례하는 일이니까요. 이것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색다르면서도 박식한 글에 이끌렸는데 이를 유학의 분파로 잘못 알았을 뿐만 아니라 문헌의 별스런 감상으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문학 작품 속에서 나오는 아주 대단한 그런 걸로 봤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어울려 이야기할 때 감추지 않았고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비난하거나 배척하는 사람을 볼 때면 그의 견문이 좁아서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지난 정황을 생각해 보건데 그때는 아마도 젊었으니까 어렸으니까 색다른 견문을 넓히고자 했던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라고 솔직히 딱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죠. 자, 다산의 변명은 이렇게 기억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약간 1780년대 조선 지식인 사회는 중국을 거쳐서 조선에 들어온 새로운 학문으로 술렁거렸습니다. 이때가 이제 그 인재란 병자호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국가 제조론 때문에 해서 이제 단경책도 나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이제 조선 부기가 이제 쭉 들어가던 시기였기 때문에요. 누구란 것도 없이 그 새로운 것이 주는 문화적 충격에 일렁거리고 있었지만 특히 젊고 재기 있는 학자들은 새로운 학문들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이끌렸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악파의 좌정이었던 안정복 같은 경우에도 이 천주시리에 대해서 읽어보고 이건 좀 잘못됐다 뭐 이런 것들을 쓰셨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써놨냐면
요즘 우리 당의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거 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이시파. 우리 당의 젊은 사람들 중에서 평소에 재주가 있다고 자처하는 이들이 대부분 새로운 학문, 이게 이제 서양 학문을 이야기하는 거죠. 학문에 기울어져서 그것을 참된 도라고 생각하더군요. 그래서 초목이 바람에 쓸리듯이 이것에 따르니 한심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잘못 깊이 빠져있는 그 꼴을 참아볼 수 없어 대충이나마 타일러 바로잡아 보았습니다. 안정복이라고 하는 분은요, 1786년에 성화파의 영수인 최재공에게 남인시파의 젊은 학자들을 염려하는 글을 보내면서 새로운 학문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보다 한 해 전에 이미 서교인 천주학을 비판한 천학고와 천학문답을 지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학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자기 당을 지키기 위해서 아마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지식인 사회에서는 이 새로운 학문이 서쪽에서 들어온, 그래서 말 그대로 신기한 학문이라는 사실을 저항감 없이 그냥 받아들인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선 사회는 지식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조선을 양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양반 지식인의 나라라고 이야기하고 이게 이시왕조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점에서 조선 사회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공부를 해요. 물론 이제 신분 사회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얼자라든지 혹은 아니면 노비들은 아예 공부를 못하는 거고, 그 다음에 상민들 같은 경우에 과거 시험을 볼 수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 그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상황에서 공부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당연히 시험에는 이제 이렇게 응시를 하지 못하는 거죠. 과거 시험에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이야기하면 요즘만큼 좋은 세상이 없습니다. 사실은 뭐 세종대왕도 지금 우리가 사는 만큼 이렇게 즐기면서 누리면서 못 살았을 거니까 당연히 지금이 엄청 좋은 시대이긴 하죠. 그리고 제가 저희 학부생들, 대학생들한테도 늘 하는 이야기가, 인류 역사상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젊은이들이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보장이 된 시기는 한 번도 없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치원 빼고요. 초등학교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만 12년을 받고 있고요. 옛날 같으면 전부 다 이렇게 선생님들, 어르신들 지금 어릴 때 같으면 다 속골 매기고 막 이렇게 다녀야 될 그 시기에 애들이 전부 다 학교를 다니고 있다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4년을 더 다니고 있고요. 그럼 16년 아닙니까? 거기다가 대학원 석사, 박사까지 하면 21년, 22년을 지금 애들이 그냥 책상 앞에만 있는 거거든요. 옛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해보면. 정말 진짜 형제들, 집이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형제들 전부 다 이렇게 공부 잘하는 형제 하나 있으면 그 형제한테 몰빵해주고, 속된 말로 몰빵해주고, 그 다음에 그 형제가 그 집안 다시 이렇게 세워가지고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50년, 60년, 70년, 80년 그 개발 시대를 다 거치셨던 거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있는 거고요. 그 전으로 따진다라고 이야기하면 아예 그냥 태어났는데 보니까 진짜 요즘 애들 말로 황금수저 물어가지고 양반집에서 태어나면 빈둥빈둥거리면서 평생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상민으로 태어나면 5살, 6살 지 앞가림 할 수 있을 때 되면 손잡고 가가지고 뭐 소꼴을 먹이든 뭐 돼지를 치든 뭘 하든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을 거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당연히 뭐 지식사회라고 하는 것이 그닥 그렇게 매력적인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누가 경전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많이 잘 알고 있는가에 따라서 하루아침에 권력의 주체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 조선사회에서는요. 이 사회에서는 요즘은 이제 저희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저희 교수들 같은 경우에 뭐 조국 전 장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교수하다가 이렇게 보통 보면 이제 예전에는 휴직했죠. 아예 그냥 그만두지 않고 휴직하고 정치 쪽으로 가게 되면 폴리페서라고 이야기해가지고 교수들이 매번 하여튼 대선할 때마다 대통령 선거 있을 때마다 그 주변에 후보자들 주변에 있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입각하고 뭐 혹은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는 걸 우리가 이제 그 조롱하듯이 하는 말로 폴리페서다, 그렇죠? 프로페서와 이제 정치계란 말을 이제 합쳐가지고 이제 폴리페서라고 희롱을 하는데요. 이거가 요즘은 희롱하는 말이지만 옛날에는 희롱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뭐냐면 그냥 학문적으로 공부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현실에서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박근혜 대통령 그 시기에 최경환 부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경제부총리였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케인즈주의자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경제학자예요. 원래. 조금 이제 말하자면 고전적 경제학자이긴 한데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그래서 뭐 초이노믹스 뭐 이런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아베노믹스 이런 말처럼 그 최경환 그
정말 경제부총리가 돈을 좀 풀어가지고 그래서 국가에서 돈을 좀 지금 우체난 기금 주듯이 돈을 좀 풀어가지고 그래서 납수 효과를 통해가지고 그래서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본인이 케인즈라고 하면은 그 경제학의 대가를 공부를 한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 맞춰가지고 한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쵸 초이노믹스가 통했냐 통하지는 않았거든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옛날 같으면 그 책임을 지는 게 뭐냐면 유배 가는 거거든요. 그 유배 가서 보니까 내가 잘못했다 싶으면 그럼 다음에 다르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오히려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그걸 실천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실천이 제대로 안 되는 거는 그냥 현실에 쓸모없는 속된 말로 귀신 시나라 까먹는 게 아니라 그런 실용적이지 못한 것들은 현실적이지 못한 것들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초 학문들이 좀 발달을 하지 못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없잖아요. 있긴 했지만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다 보니까 사림은 건국 초기부터 칼 한 자루 들지 않고서도 훈구 관료들을 내쫓을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지존이 임금조차도 이 신하들이 압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식기반 사회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물론 반대파에게 재갈을 누리고 자기 반성이 없는 지식사회는 화석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조선 후기가 그랬던 것처럼 물렁물렁한 것이 없어지고 전부 다 딱딱해지고 서로를 공격하는 그런 입장만 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사는 신학문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를 비판하면서 소견이 좁다, 톨레랑스가 부족하다, 소통이 안 된다 라는 말을 하면서 아직 어려서라고 하는 비판하고 연결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렵다라고 하지만 그걸 못 받아주는 여러분들도 속 좁습니다 라는 식으로 공격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과거 공부로 바꿨습니다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잘 몰랐습니다 라는 변명을 뭐라고 하냐면 이제 어려서에서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대로 내가 볼 이렇게 여유가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 그 당시에 내가 굉장히 바빴기 때문에 그냥 겉만 슬쩍 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사입이라는 걸 몰랐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죠. 자, 이분 목소리를 그냥 그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은 뜻을 세운 이대로 애썼던 것이 오직 영달에 있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영달 이렇게 이야기하면 니만 잘 먹고 잘 사자는 이야기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비판하지만 이 당시에는 당연히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개인적으로 볼 때는 공명, 이름을 떨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영달하는 거죠. 그러면서 가문의 이름을 떠높이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거 옛날에는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태학에 들어온 이래 성경말을 이야기합니다. 온 마음을 다한 한 가지 일이 있다면 과거 공부였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이 당시에. 그럼 당연히 그렇죠. 뭐 내가 저기 그 사법 뭐 연수원 뭐 혹은 아니면 사법 시험 준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 시험에 합격하는 게 최고의 목표 아닙니까? 그래서 매달 그리고 열흘마다 치는 시험에 응시하기를 마치 멜과먹잇감을 발견하고 나는 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진실로 다른 것에 마음을 둘 만한 여유가 없었습니다. 하물며 벼슬길에 나간 이후로는 어떻게 다른 것에 마음을 둘 수 있었겠습니까? 해가 오래되어 깊을수록 두 번 다시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가버린 티끌과 그림자처럼 서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억에서 잊어져 버려가지고 막연하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시콜콜 경위를 따지지 못한 채로 있었는데 아마도 그래서이겠습니다만 지금까지도 내가 서학을 믿었다. 내가 서학의 앞장이다. 이런 혐의를 떨쳐버리지 못하게 된 이유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냥 뭐 처음에 봤고 그래서 뭐 어린 시절에 과거에 합격하기 전에 그냥 봤을 뿐인데 왜 이런지는 잘 모르겠다. 하면서 헛된 이름을 줬다가 실제로 화를 입는다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신을 두고 하는 말인 듯합니다. 물론 제가 본 책 중에 인륜을 상하게 하고 천리를 어그러지게 하는 말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지만 상대편이 이제 공격하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제사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성체, 예수의 몸을 먹는다, 식인종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막 공격을 막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는 전하, 정조의 귀를 더럽힐 수 없어 아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이 당시 아까 또 제가 말씀드렸던 게 그런데 양반 지식인 사회에서 제일 이렇게 반발심이 많이 있었던 게 뭐냐면 제사를 폐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이야기합니다. 짚고 넘어갑니다. 제사를 폐지하는 이야기로 말하면 신이 예전에 본 그 책에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천주 시대에는
폐제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다. 제사를 폐지하는 것은 나중에 북경에 있는 주교한테서 연락이 옵니다. 그 전에 당신들이 본 책에는 안 나오는데 지금 교황청에서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중국에서 그때는 청나라였거든요. 청나라하고 지금 강희제 옹정비하고 지금 이렇게 문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이거 우상 숭배니까 하지 말라고 지금 결론이 났다. 그래서 오늘부로 우리도 지금 중국에서도 못하게 하니까 조선에서도 하지 말라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뒤에 연락이 와서 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본 책에는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봤다라고도 이야기를 한 거죠. 만약에 그 책에 제사 문제, 폐제사, 제사를 없애는 문제가 나왔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때 내가 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 그와 같다면 갈대기 다시 태어난 것과 마찬가지니 승냥이와 수달도 놀랄만한 것입니다. 정말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조금이나마 가지고 있다면 어찌 억장이 무너지고 치가 떨리지 않겠습니까? 이런데도 혼란의 싹을 잘라버리지 않고 내버려두어서 홍수가 언덕을 휩쓸고 세찬 불이 벌판을 태우듯 번성하게 놓아둘 수는 없는 일일 것입니다. 라고 해서 이분은 절대로 제가 제사 지내는 문제에 대해 가지고 애초부터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만약에 제사 문제라고 하는 거라고 이야기하면 제가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갈백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그 뒤에 이제 설명들을 쭉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 부분 전하의 처분만 바랍니다 하는 부분 5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 마지막 부분 전하의 처분만 바랍니다. 16쪽이 들어왔습니다. 흔히 어떻게 되는지 못 봤어요. 자, 5. 전하의 처분만 바랍니다. 이렇게 신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일은 정작 8, 9년 전에 있었는데 이거 쫓겨났을 때 자기 형님하고 쫓겨났을 때입니다. 다행히 전하께서 감사 주셔서 유사의 형장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하자면 의정부로 끌려가가지고 사무로 끌려가가지고 이렇게 혼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죄가 있었는데도 조사받지 않아서 무거운 짐을 진 듯했는데 때마침 재작년 7월에 특별히 성질을 입어 호우로 임명받아 나가게 되었으니 이것은 오히려 뒤늦은 처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그리 가벼운 처분을 내리셨는지요. 신이 은혜로운 말씀을 손으로 부여잡고 눈물을 흩뿌리며 성문을 빠져나오면서 걸음걸음마다 생각하니 전하의 한 말씀 한 말씀이 사회로 덮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인생이 이 세상에서 보답한다는 말씀을 어찌 올리겠습니까? 신을 헐뜯느니 신을 무덤 직전까지 끌고 갔는데도 임금께서 내리신 성지에서는 문장을 들어 말씀하셨을 뿐이요 신이 지은 죄는 따져 묻기 힘든 일인데도 성지에서는 다만 몇 마디 표현을 지적하는데 그치셨습니다. 어쩌면 신을 이다지도 가볍게 여겨 은혜가 이렇듯 빛이 없는지요. 또한 신의 형이 여러 사람, 정략 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의 형이 여러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게 된 것은 대책 때문이었는데 이미 시팽의 조서로 그 혐의를 밝게 풀어 판결해 주셨고 또한 신을 꾸짖으시는 교지에서도 특별히 네가 죄인 것이지 너의 형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일러주셨습니다. 이 한 말씀으로 전하께 없어는 신의 형제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신과 신의 형은 손을 부여잡고 울부짖으면서 이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게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 뒤에 보시면 호남에서 권윤에서 권일신 그다음 윤지충 옥사가 있을 때에 홍나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를 계기로 착한 사람을 모두 없앨 요람으로 번엄 최재공한테 글을 올려서 총명한 재주와 지식을 가진 관료들 열에 7, 8은 서기에 빠져 있으니 앞으로 황건적과 백년의 남과 같은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라고 하였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산이 여기서 악인이라고 말하는 홍나간은 다산하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남인인데요. 대신 공섭합니다. 이쪽은. 그러니까 시파가 아니고 시파 내에서도 그 저기 뭐야
서학에 대해서 공격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분들도 왜 공격했냐면 본인들이 소수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랬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뭐 인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실제 이들은 신해년에 일이 일어나자 신석파를 공격하는 상소를 올렸다가 오히려 정조한테 그 죄를 거꾸로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때 이영 같은 경우에는 그 책에도 제가 보니까 좋은 것도 있습니다. 뭐 신과 이승훈이 일찍이 성균관 유생들이 머물러 있는 반 중에서 함께 그 책을 읽었는데 만약에 책을 읽은 죄를 논한다면 저하고 이승훈하고 똑같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제 자기가 오히려 처벌을 받게 되니까 상대를 이렇게 물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자산 같은 경우에 혹시나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이렇게 그냥 좋게 해결을 하지 끝까지는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좀 안 먹히는 상황이 됐고 결과적으로 보면 나중에 그게 문제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 아까 이제 뭐 정조 임금님께서 엄청나게 뭐 제대로 해주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말씀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조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확산되지 않게 조치를 하고요. 그래서 이름이 거론된 이가환을 이분은 수학이 굉장히 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인데요. 충주 목사로 좌천시키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산을 금정 철광으로 각각 좌천시키면서 외집으로 돌리니까 그래서 지금 어쨌든 자꾸 중앙 정부에 있으니까 공격을 당하고 있어서 외집으로 이렇게 빼내면서 공석화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이 일을 조선왕조실록에서는 어떻게 이제 쓰고 있냐면요. 왕조실록에서는 이가환을 특별히 충주 목사에 보임하였다. 가환이 정리소 의궤 당상으로서 누차 소명을 넘겼기 때문에 이렇게 명한 것이다. 이때 호서지방 대부분이 점점 사학에 물들어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호서지방은 충청도 지방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충청도에 천주교 신자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충주가 가장 심했으므로 특별히 가환을 그곳의 수령으로 삼고 또 정약용을 금정 철강으로 삼은 뒤 각각 그 죄를 속죄하는 시효를 거두도록 한 것이다. 그래서 공을 거둬가지고 공석파로부터 놔주기도 하고 대신 거기서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서 체포해서 이렇게 올라오면 그러면 어쨌든 둘을 살려주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면 조서에는 뭐라고 썼냐면요. 임금께서는 뭐라고 썼냐면 만일 그가 눈으로 여기서 말하는 그는 정약용을 이야기합니다. 만일 그가 눈으로 성인의 책이 아닌 것을 읽지 않고 귀로 조리에 어긋나는 말을 듣지 않았다면 죄 없는 그의 형이 정약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의 형이 어찌 죄를 받았겠는가.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 때문에 정약전이 괜히 애매하게 연루돼가지고 공격받는다. 별거 아닌 일인데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준 겁니다. 만일 그가 다산 정약용이 문장을 이루고 싶었으면 육경과 양안의 문장이 좋은 바탕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색다른 것에 애를 쓰고 새로운 것을 구하다 보니 뭔가 이름이 낭패보기에 이르렀구나. 도대체 무엇을 바라고 그러한 것인가. 비록 그 종적을 완전히 드러나지 않았으나 이러한 것들을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선으로 마음을 돌려서 이 일로 스스로 뉘우친다면 그에게 있어서는 훌륭한 일을 이루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전 승지 약용을 금정 철강으로 제수하니 즉각 출발해서 목숨이나 살아 한강을 넘어올 방법을 모색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임금이 하나 좌천시키면서 그리고 지금 충청도 지방으로 이렇게 쫓아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목숨이나 살아 한강을 넘어올 방법을 모색해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구책을 찾아서 올라오도록 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인사권자가 이렇게 해준 것은 엄청나게 배려를 해준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역사에 만약은 없지만요 정조가 그렇게 일찍 돌아가시지 않고 수원 쪽에다가 만약에 이제 원래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가 이제 그 뒤로 빠져서 이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그림이 그려지고 그래서 부국 강등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런 시절에 아마도 정조는 다산을 최지공처럼 이렇게 영의정까지도 생각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수원성 지을 때도
다산할 때 그 당시에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우리가 초토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부모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현장에다가 불러 쓸 수 없는 그 대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집에 있으면서 공부를 보게끔 하거든요. 요즘식으로 하면 언택트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걸 초토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초토신으로 써가지고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수원성 지을 때 거중기 있지 않습니까? 비중기 쓰고 했던 그게 이제 그때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총회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였고요. 그래서 다산이 결과적으로 금정철방하면서 나름대로 무슨 이렇게 개를 조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천주교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일깨웠다. 그래서 내가 성과를 많이 거둔 일이 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내가 이런 걸로 다시 한번 이렇게 당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사직하겠다라는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반적으로 다산정약용을 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다산정약용이 천주교인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본인은 지금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를 사형조 참의소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변방사 공부승지소에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건 일단 아니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책에서도 계속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독교 계통에서는 이미 세례를 받은 적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집안 전체가 다 천주교인이었으니까 그래서 오히려 서양 학문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사람으로 생각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면 마치 일본이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동아 그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제국주의를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오히려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정의보 선생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다산정약용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100년 만에 아주 이렇게 끄집어 올려가지고 이제 열강전서, 문집풀 이런 것들 내면서 이제 표장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되면서 학계에서는 학계 나름대로 우리도 미국의 프레그마티즘에 못지않는 실학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다산정약용은 1세대, 2세대들은 이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이야기를 많이 했고 마침 그때가 또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시기였기 때문에 그래서 다산은 율곡이라든지 퇴계에 비해 가지고 학문적 체계가 딱 그렇게 아주 이렇게 세련됐다거나 혹은 아니면 아주 이렇게 정수라든가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많지는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면 퇴계학 율곡 앞에서 다산학이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지금도 만약에 그 다산정약용이 그때 뭐 정치적으로 계속 이렇게 있을 수 있었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나라가 좀 더 후국 강명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식의 아쉬움을 표현하는 분들도 많긴 많습니다. 그런데 제 입장에서 볼 때는 이분을 천주교인이라고 보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학자든 뭐든 다 좋은데 성리학자예요. 이분은 기본적으로 유학자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학자의 변명이라는 제목을 따라서 오늘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시면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